그러니까 뭐 이게 읽는 것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아이들은 웃고 놀리죠. 웃고 놀려. 나무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재미다 는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처럼 애들도 자기가 못하고 하는 것은 창피하고 밖에 내보이고 싶지 않지만 다른 아이 옆에 친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친구도 친구라고 해서 애서가 여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친구가 그러면 우습고 재밌고 놀리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놀림을 받는 사람은 그게 괴롭죠. 나는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이 뒤죽박죽 돼서 나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한참 청소년기에 그랬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적에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만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을 갈 적에 그때는 지금부터 한 60년 전, 60년 전 되겠네요. 60년 전에는 논산 훈련소로 갔어요. 논산 훈련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 도에서 징병자들이 다 도청 소대지인 전주에 모여서 점검을 받고 열차를 이용해서 논산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돼요. 도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도별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나 봐요. 장정들이. 어쨌든 그때 IQ 검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3, 4천 명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 IQ가 제일 좋았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근데 병과를 때릴 적에 그 검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병이 나를 쳤더라고요. 누군지 알고 싶었나 봐. 제일 높으니까. 나라고 보니까 제일 높았대요. 몇 점인지 몰랐어. IQ가 제가 있는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뻐기고 기본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 받을 적에 걸을 적에 보면 오른발이 나가면 이제 말하면 이렇게 팔은 오른쪽이 발은 왼발이 나가야 됩니다. 걸을 적에 이렇게 걸어지죠. 누구나 우리 걸을 때 보통 이렇게 걷잖아요. 맞으면 이렇게 걷는데 보통 때 나는 왼발 나갈 때 왼손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고쳐져. 이게 그러니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나는 차리려고 하는데 왼발이 나갈 때 왼손이 나가네. 다른 사람은 오른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 며칠 만에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조교가 지적을 하고, 그래 어떻게 돼? 공무관처럼 다른 사람이 놀린다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IQ가 낮은 것도 아니고, 맞으면 제일 영리한 사람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그래서 그게 맞으면 이렇게 발음이 잘못된다고 해서 무둔하고 공부를 잘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 순서를 잘 조절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잘 못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어도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행동도 뒤죽박죽하고 줄을 바꿔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은정이는 수업 시간이 괴롭다 책을 소리내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줄을 바꿔 읽어야 하는데 바꿔 읽기도 하고 다 엉뚱한 줄로 가고, 또 같은 일만 계속 읽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수업 시간이 두렵다. 책은 소리내어서 하고 읽을 때로 줄을 바꿔야 하는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인정이는 이렇게. 그러니 다른 읽는 속도도 느리고 읽는 내용도 잘 안 되고 글씨도 잘못 악필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글씨를 또 잘못 쓰는 아이 있어. 어떤 아이는 똑바로 인쇄체처럼 쫙 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게 안 돼. 온몸을 다 움직여. 그냥 말하면 잘하는데 읽으라면 엉뚱한 말이 되고 쓸 때도 엉뚱하게 쓰고 집에서 연습을 시켜도 잘 안 되고 근데 어떤 시기에 가면 잘 됩니다. 그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학습 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이해해보자. 공부를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애라는 어떤 병명이 아니라 그런 증상. 단순히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고 학습을 하는데 어떤 걸 배우는데 어떤 걸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 병이 아닙니다.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읽을 것이고 그렇죠? 움직이는데 어려운 저처럼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전에도 안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 1학년 마치고 인돈산훈련 입대하고 그 다음부터 제15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간다 안 짰나 자고 고치기는 고쳐졌죠. 혼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이 이제 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공부라는 건 이런 우리 책의 지식의 공부도 있지만 다 그 삶을 배우는 것이 다 공부 아닙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익힙니다. 다 학습이고 공부죠. 그래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TV 보면서도 공부가 되는 거고 다 배운다는 것, 학습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배움입니다. 나는 대학 나왔으니까 이제 더 배울 필요 없어. 그건 학교 공부만 더 배울 필요 없는지 몰라도 그의 사회 공부나 여러 가지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자, 만 3살을 더 5살형 아이들은 반복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웁니다. 그렇죠? 틀리면 또 하고 틀리면 또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만 6세 10세 초등학생이 되면 흑백 논리로 기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사실은 옳다 그르다 말고도 있어요. 대개 이때하고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인지 기능이 좀 섬세해지죠. 비판적 사고라든가 문제 해결,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뭐 이런 거 봐도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나 이 청소년 때도 아직은 일반적인 규칙이나 개념을 새롭고 낯선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잘한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학습과 관련된 인지 능력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개념, 꼭 나이로 몇 살부터 몇 살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장가가기 전까지 그냥 아이들이고, 어떤 어버이는 뭐 다 자란 자녀에게도 우리 아이 그러잖아요. 그 이제 표현이 그런 거지. 어쨌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능력이 필요한데, 이해력, 집중력, 이게 제일 필요해요. 집중하라고 그러죠. 이해하라고 그러죠. 책을 잘 읽고 이해해 보세요. 인지 능력입니다. 이게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집중을 유지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생각하는 능력,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뭐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주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은 또 달라요. 그것도 연습하고 배워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 기술, 판단 능력, 다 이게 인지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고 표현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응용하고 읽기, 쓰기, 연상 등 기초 학습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거죠. 반복이 중요해요. 숙달한다고 그러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번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한 번 하느냐, 2번 하느냐, 10번 하느냐는 건 사회의 능력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왜 한 번, 다른 애는 한 번 하는데 너는 왜 한 번에 못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차, 그런 개인차라는 건 이것에는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10번, 20번 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10번 할 때는 한 번만 해도 되고 보기만 해도 아는 사람도 있죠. 분야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학습장애예요. 이게 측두역, 두정력 발달 문제가 생긴 때문입니다. 두정력, 측두역 여기에서 일종의 조화로운 것을 생성하는 건 여기라고 했죠. 오케스트라 우리 지휘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런 학습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2차적으로 심리 정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잘 배우는데도 노력하는데도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삼수 계산에 지적당하고 야단맞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시들어가게 되죠. 이런 학습장애는 크게 3가지, 읽기, 쓰기, 계산하기. 수학이가 없죠, 수학. 계산이야. 읽기, 쓰기, 계산. 특히 이제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읽기 장애. 그러니까 읽기에는 잘 안 되지만 쓰기,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말하기는 잘 안 되지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첫째, 읽기 장애에는 특히 읽기 장애를 난독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잘 읽는데 곤란하다, 그런 뜻이죠. 이 3가지 학습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장애가 있으면 화를 내게 되죠. 앵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앵거의 원인을 우리 쭉 얘기하는 겁니다. 화를 조절하려면 왜 화가 났는지를 알아야 되죠. 파고 들어가서 그걸 해결해주면 화를 안 낼 것입니다. 조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 화내지 마, 화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해 본들 안 되죠.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뭐 때문에 화나는지 그걸 해결해주면
화낼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거지, 말로 좋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잘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인을 해결해 줘야지. 자, 그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학습장애, 이제 N거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학습장애, 특히 애들의 경우,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안 해주면 화내죠. 에이, 나 공부 안 해.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있고. 읽기 학습장애, 이게 난독증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난독증은 한문으로해서 읽는데 아주 곤란을 느끼는 증상. 이 읽기 학습장애예요. 읽기가 잘 안 되는 경우. 글자 해독과 내용 이해 두 부분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읽는 것에,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것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글자 해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아버지 어쩌기 범과 방과 잘 못 읽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아니까 아버지 그러지만 또 아버지 벌을 써놓고 아우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되죠. 한글은 특히 아주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진 글씨이기 때문에 읽거나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음과 모음을 따로 배워서 붙여서 읽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죠. 지읒과 아가 붙어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해되는데, 이러한 인식의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지능이 정상이고 6개월 이상 한글을 익힐 기회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세, 7세 후반까지 한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경우, 말이 늦었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통글자는 빨리 익히지만 낱글자가 잘 습득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 통글자는 아버지 그건 잘 읽는데 버지 그래 하는데 아지보, 아버지라는 글자는 알아, 근데 읽을 때는 아지보야. 예를 들어서 장애죠. 읽기 장애. 제 외손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아주 똑똑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얘가 말이 늦어요. 3살쯤 좀 말도 잘 오고 그랬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이게 문제 생겼나?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한 3-4개월 후에는 말을 하는데 유창하게,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에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조합이 안 되니까 모든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전두에 비해서 조합을 못 시키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조합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말이 유창하게 빠르게 잘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엽의 문제예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발달하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아주 깨져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발달의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시기가 좀 약간 늦어질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읽기 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시기가 되니까 좋아지더라, 유창하게 잘하더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싫어지죠. 잘 안 읽어지니까 읽는 걸 싫어하는 거야. 읽으라면 안 읽고. 옆으로 쓰기 장애. 쓰기는 생각과 느낌을 말이 아닌 글로 표현하는 거죠. 글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또 하나의 방법. 말로 표현하냐, 글로 표현하냐, 행동으로 표현하냐. 이게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쓰기, 보고 쓰기, 또 이렇게 읽어주는 걸 받아쓰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왜 초등학교 다닐 때 보고 쓰는 거 했습니다. 너 이거 이 페이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자 여러분 이거 배웠죠? 이거 집에 가서 10번씩 써보세요. 이게 보고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받아쓰기 합니다. 자 시험이야 지금. 놓고 받아쓰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받아쓰라고. 그 옛날에 우리 다 했던 겁니다. 이 글쓰기의 창조적인 글쓰기, 기능적인 글쓰기, 창조적긴 글쓰기, 기능적인 글쓰기는 맞춤법이 딱딱 맞고 글씨가 똑바르고 신속하게 쓰는 능력 필요하죠. 그건 쓰는 능력이야. 창조적인 글쓰기는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하고가 달라요. 기능적인 글쓰기에는 잘 안 돼서 악필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른이 돼서도 막 글씨 쓰면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기가 막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 글로 쓰려니까 쉽지 않아. 써놓으면 다른 사람이 읽어서 활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근데 요새는요, 말로 하면 되잖아요. 요새 AI가 말로 하면 그냥 프린터 아니라 그것까지 십자까지 다 해줍니다. 맞춤법에 맞게. 맞춤법에 틀리게 말을 해도 맞게 해서 다 써줘요. 프린터 스위치만 누르면 프린터 싹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완해주는 기계들이 요새는 이제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기능적인 글쓰기, 창조적인 글쓰기가 있는데 언어적 사고 능력, 기억 능력, 주제 선택과 내용 조직화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쓰기의 장애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옛날처럼 지금 글씨 연습 잘 안 씁니다. 글씨 잘 쓰는 애들 없어요. 별로. 안 쓰니까. 말로 해도 다 써지는데. 그런데 그런 장애를 발달된 기기가 보완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쓰는데 장애가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쓰기 장애는 읽기 장애와 함께 오는 수가 있습니다. 각각인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수학 장애. 여기에는 수학학습 장애인데 이건 계산 장애, 계산 장애. 연산이 느리고 답이 부정확하고 자리값이나 분수와 소수 개념을 잘 못하고 분수가 뭔지 소수가 뭔지 자리값 천자리인지 만자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문장을 말로 100사람이 두 문으로 들어갔다 한 문에 몇 사람씩 들어갔을까? 그러면 그걸 식으로 100 나누기 2는 50 이렇게 해서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수식으로 전환해서 풀어내기가 어려운 사람. 이건 수학학습장이죠, 이것도. 덧셈, 뺄셈, 남셈, 곱셈 잘 안 되고, 연산, 비교 잘못되고, 얼마 곱하기 얼마 나누기 얼마 그냥 안 돼버려. 10 곱하기 2 나누기 2는 얼마? 그럼 10이잖아요. 그게 안 돼. 헷갈려. 숫자와 수학으로 이루어진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이나 글로 되는 것도 똑같아. 나누기 빼기. 우리가 나누기 빼기 그러면 수학 분모로서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말로는 이제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그러잖아요. 곱하기인데 이걸 써야 하는지 이걸 써야 하는지 이제 모르는 거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연산에서 실수는 감소해도 여전히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없이 많은 긴 1223만 5997 플러스 더하기 막 이렇게 해도 금방 답을 내는 사람이 있어.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 옛날에는 그런 천재들은 은행에서 그냥 스카우트 모셔갔습니다. 지금은 머릿속에서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르면 되잖아. 누르면 계산기가 다 그냥 눌러서 딱 하면 그냥 계산 나오잖아. 그냥 수학 천재, 계산 천재가 필요 없어. 대신에 손가락 천재가 있어야지. 빨리 누르면 빨리 나오니까. 글자나 수 발달 단계를 적용한 특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계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다 배워야 됩니다. 그걸 하나도 안 배우고 기계만 사용하면 나중에 우리는 기계의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AI를 인간이 만들어내지만 나중에는 AI에만 의존하다 보면 AI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종이지 뭐. AI가 지능이 더 발달해서 인간을 부려먹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좌우간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놓고 기계를 우리가 쓰는 것이지 모르고 기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알고 써야죠. 읽기는 글자, 소리, 의미의 연결을 훈련해서 뇌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쓰기는 글자와 소리의 대응을 익히는 철자 교육, 사고 과정을 증진하는 작문 훈련입니다. 그죠? 부른 대로 써라, 보고 써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써라.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력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력이 높은데 학습 장애 진단은 발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잘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그냥 지원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1985년 한 초등학교 연구 보면 1154명을 조사한 결과 3.8% 아동이 읽기 장애가 있더라.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한 4%가 잘 안 되는 거야. 100명 중 4명은 잘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줘야죠. 한국은 뭐라 그럴까, 그런 경쟁 시대라 안 되는 것 말고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아이의 등수에 관심이 높고 행동, 사회성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어쨌든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부에도 장애가 있는 듯이, 그래서 쓰기, 읽기 이런 거 계산하기 도와주자. 그런 공부에도 장애가 있듯이 먹는 거에도 또 장애 있어요. 섭식장애. 이건 좀 생각하고 관련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막 먹고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토해. 근데 먹고 토하는 건 장애죠. 먹기가 어려운 것도 장애고, 먹고 토하는 것도 장애고. 깡마른 체격에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의 A씨, 24살, 여자. 항상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과 우울감과 의욕상실을 앓고 있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도 끊이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 외모에 자신을 잃고 날씬한 몸매를, 그러니까 뚱뚱했던가 봐요. 얼굴도 뚱뚱하고 뚱뚱하니까 남들이 놀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에 음식을 절제하기 시작했어. 그때는 먹고 싶은데도 그냥 안 먹는 거야. 그죠? 처음에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거나 가끔 끼니를 거르는 정도였지만 점차 절제하는 정도가 심해져서, 그렇게 해도 안 빠지니까, 살이 안 빠지니까 이제는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이 되면서는 참는 대신에 참을 수 없어서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었어. 살찔까 겁나죠.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서 목구멍을 간질거려서 토해. 먹은 뒤에 토하는 거지. 토하면 안 먹은 것이 되죠. 그렇게 하고 집에서는 그냥 아예 밥을 안 먹는 때도 있고, 왜 밥 없냐고 엄마와 싸우고, 안 먹으려니까 먹는 모이면 또 안 가려고 그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과 갈등이 심하고, 그런 A씨는 항상 왜 그러냐면 자기 모양이, 자신이 못생기고 몸도 골프먹고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문제죠. 자기 문제. 원하는 체중이 되었지만 그래서 점점 빠져서, 처음에는 80kg 나갔는데 빼서 60kg 됐어. 60kg도 다른 사람보다 많죠? 또 뺐어. 그러다 보니까 또 빼고 나서 배고프니까 먹어. 살이 그냥 자고 남았죠. 찌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빠졌지만 언제든가 내가 먹으면 다시 찔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음식을 밖에서는 거의 먹지 않고 집에 자관 들어갈 때면 성인 3,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주 사서 집에 가서는 혼자 다 먹어. 배불리 먹고는 막 토해. 이제 먹고 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반복했어요. 먹고 싶기는 하고 찌면은 안 되겠고, 그래서 먹고 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학생을 만났지만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우월감이 심해졌고 불면증, 의욕상실에 힘들어하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사실은 이건 진실한 아름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미의식.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 보아지는 그 탤런트들, 날씬한 그거 보면 막 쇠다리 같죠? 쇠다리. 점점 더 말라. 그런데도 이쁘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유지하기 참 힘들지만 그걸 우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리가 가늘어요. 날씬해.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민족들 보면 막 엉덩이에 이만하고, 그렇죠? 다 이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이뻐. 애들이 다 이뻐.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쭉 크고. 어쨌든 인터넷 그런 데 보면 극세다리,
초절적인 날씬한 각성미 이런 것만 자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로 단 얼마 만에 수십 킬로를 뺐다든가 이런 것들이 막 조연 상위권에 올라 있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지금도 저도 요새 좀 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검색을 해봤더니 양배추하고 당근하고를 잘게 썰든가 뭐 채를 쳐서 그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양파 당근 굉장히 좋으니까 밥은 조금 먹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하려고 실제로 사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을만하고 달콤하고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요새는 밥을 반절에다가 그것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대변도 막 쑥쑥 나오더라고. 좋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이제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면서 기력이 얼마 빼질지는 모르겠어. 이제 봐야죠. 나이 들었으니까 너무나 날씬해지고 기력이 빠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죠. 말도 힘이 있어야 크게 하고. 근데 뭐 날씬해져도 힘 못 써서 구부정원이 그렇게 걸으려면 그건 원치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대중매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게 너무 집착해도 안 된다 그겁니다. 외모 지상주의,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은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체 여학생 중 5% 정도만이 과체중이야. 과체중 별로 없어요. 다 날씬해. 그런데 정상 체중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체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35%는 거야. 너무 쪘다는 거야. 정상인데. 뚱뚱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신체 이미지에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건강한 거하고 너무나 왜소해서 힘을 못 쓰는 정도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모든 걸 건강하게 해낼 수 있는 체형이 가장 건강한 거죠. 세 다리 가지고 극세사리를 가지고 무슨 물건을 들겠습니까? 박수 하나도 제대로 못 들죠. 건강한 게 아니죠. 식사로 나를 통제한다? 날씬하냐 가녀림, 섹시함 이런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문화 풍조도 문제지만 자기를 통제하는 욕구가 과한 것도 장애예요. 이제 식사로 나를 통제한다. 내가 살찌는 것을 식사로 통제하겠다. 그것이 섭식 장애를 한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인간에게는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삶이 섭식.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삶이야. 거기는 먹으려고 사냐? 살려고 먹냐? 어쨌든 먹는 것으로 삶을 대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으로 삶을 통제하는 거야. 먹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욕구를 실현하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불안감은 조절하기 사실 어렵죠. 불안이라는 건 늘 완벽주의 성향을 특히 가진 사람은 자기 외모 조건이나 끊임없이 실망. 요전에 한의원에 요새 저는 이제 노인들을 손님을 많이 받습니다. 중풍이나 해서 이제 이런 걸 재활시켜주는 그런 걸 전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분들이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디가 볼이 꺼졌다, 흉터가 생겼다, 뭐 모양이 좀 완벽하지 못하다 해서 거기에다 뭐 속에다 넣는 게 있죠. 필러라든가 뭐 이런 보톡스라든가 이런 걸 넣는데 이게 어떤 물질을 넣어서 코가 났다 그러면 물질을 집사해서 딱 해가지고 진짜 이쁜 코를 만들어. 그때는 이쁜 코가 되죠. 근데 이 들어간 물질이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중력에 따라서 점점 흘러서 아래로 흘러집니다. 모양이 달라져. 그러니까 아래로 쌓이니까 아래는 쌓이고 위는 없으니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위도 꺼지고 아래가 뭐 퉁퉁하게 있던 거 생겨요. 얼굴이 그냥 엉망이 돼요. 근데 한번 여기에 모여서 딱딱하게 되어버리면 그건 꺼낼 수도 없어요. 세포 속에 들어가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할 때야 주사로 집어넣지만은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마가 더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 피 자꾸 그렇게 했던 결과 지금은 혹처럼 생겨 있어요. 물려보니까 단단해. 안 없어져. 손등도 한참 이쁘게 보일 때는 손등이 이렇게 도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늙고 보니까 이만한 혹이 생겼어. 진짜 혹이야, 혹이. 눌러도 단단해서 이거 안 없어져요. 빼낼 수도 없대. 빼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넣을 땐 넣는데 뺄 때 없대. 뺄 수 없대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거식증, 아까 거식증이 밥을 안 먹으려고 게 거식증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먹는 것으로 내 몸을 통제해야겠다 이렇게 보니까는 먹지 않게 돼요. 먹고 토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아예 안 먹어.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싹 발랐는데 안 먹어. 거식증입니다. 밥맛도 없어. 먹고 싶질 않아.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건 병이야, 병. 비만에 대해서 병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마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여자들. 200명 중에 1명, 1%, 0.5%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병입니다.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병은 이가 좀 모르는데 정신질환. 일종 정신과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것은 증상입니다. 증상이 계속되고 그걸 고치기가 힘들면 그게 병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거식증 환자는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피부와 뼈만 남을 때까지, 뼈 바깥에 피부가 있어서 그냥 뼈가 드러날 때까지 그래도 안 먹어.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거식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에 대한 생각에 심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있는 것이죠. 맛있는 거. 살찐다고 여기는 음식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먹고 싶지만 적게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음식을 자르기 몇 방 한 적 없어 다 잘라서 이만큼 먹고 싶으니까 일단은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초반에는 대개 음식을 극도로 안 먹지만 그 다음에는 먹고 토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성으로 아주 시력불편이 오래되면 이제 거식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살 빼는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구토하거나 살 빼는 약 먹고 왜 차후가 살 빼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심각하게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강박증이라고 할까요? 비만에 대한 강박증.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살을 빼서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살이 찐 거예요. 그래 느끼는 거지. 살찌는 데 대한 강박증, 집착.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게 이게 거식증입니다. 거식증을 앓고 있는 여성 자신에게는 예뻐졌다는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신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는 쫙 빠진 그 몰골이 이뻐졌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해골이 돼가는 거죠.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다가 계속 그 허식증 환자는 그러다가 뭐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식증을 앓다가 죽는 경우 너무 안 먹으면 이제 죽게 되죠. 또 한편으로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먹고는 싶은데 막 자제하니까 어느 순간에 뇌에서 돌아버려 꺼버려. 먹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자제력을 꺼버려. 그리고 막 먹어요. 나도 모르게.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어. 한 번에 몇 배를 먹어. 한꺼번에 먹는 양은. 먹고는 막 후회하죠.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또 토하고 이뇨제를 먹고 살 빼는 약을 먹고 막 또 살 뺀다고 과도한 운동을 하고 너무 운동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죠. 이게 조절 능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수저를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적당히 찼으면 먹어. 폭식증 환자를 보면 대부분 정상 체중입니다. 조금은 과체중일 때도 있고 오히려 그런데도 막 잔뜩 먹는 거예요. 안 먹다 보니까는 배가 고프죠. 입맛은 그대로고. 너무 고프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생겨요. 막 두세 배. 그냥 얼마를 먹는지 몰라. 그리고 설사하게 먹고. 그 다음에 식이장애. 먹는 거식증, 폭식증 요 얘기입니다. 거식증은 밥을 안 먹는 거고 폭식증은 불규칙하게 그냥 엄청난 양을 먹는 거고 그 증상의 얘기는 있지만 그런데 자세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15, 40세 15살에서 40세 여성에서 한 1, 2%가 거식증, 폭식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연구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이죠. 10만 명당 한 5명? 예? 0.5%. 0.05%. 대부분 10대 때 발병하죠. 젊을 때. 늙어서는 이제 늙으면 이제 밥맛이 없어서 못 먹고 늙으니까 빠지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체중하고는 뭐 별 그게 없고 요새는
노인들도 체중 조절하고 많이 애쓰더라고요. 근데 체중 조절한다고 이제 주스 같은 거 요만한 거 한 잔 먹고 그렇게 견뎌버리다면 힘을 못 씁니다. 자, 해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이런 섭식장애 해결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가족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본 만화 영화 얘기를 썼습니다. 어쨌든 음식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 자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거식증 환자들은 실제로는 외모를 통해서 짝 빠진 외모를 통해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무조건 안 먹는 것이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애착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에이 뚱뚱해, 나 뚱뚱한 사람 싫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맞아, 그 사람 거식증이 그런 증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존재감이 불투명해지죠. 그래서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아름답다고 하면 내 존재감이 있으니까 사회 선전 여러 가지 뭐든지 아름답다고 선전하는 외모 기준, 그러니까 그렇게 선전하는 사람, 음식을 선전하거나 선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날씬해 잘 빠지고 이쁜 사람을 모델로 내세우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야, 나를. 그렇게 애쓰니까 쉽지 않죠. 그게 저렇게 되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섭식장애가 오는 겁니다. 자, 섭식장애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성격적인 요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 요인도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섭식장애가 성격적 두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잘못하는 성격의 경우에, 그러니까 거식증, 폭식증 환자의 상당수가 자기 주장이나 거절을 잘못해. 착한 사람이 사실은요, 뚱뚱하고 그런 사람 보면 다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다라고 하는 건 좀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거절을 못하니까. 늘 양보하고 희생적인 태도를 취하기만 해.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렇죠?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을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죠. 거절하는 것이 이 음식을 손님으로 가서 맞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이제 잘 먹어줘야 되잖아.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 거절을 못하고 한 그릇 다 먹어. 예를 들어 어떻게든 자신의 엄격한 성격, 그러니까 섭식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엄격한 거야. 완벽주의자 성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 먹죠. 깡마른 몸매를 강조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 거나 이제 같은 것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섭식장애의 가족 요인을 보면 부모 과잉 보호, 과잉 간섭. 야, 너 반만이니까 살찌는 거야. 좀 날씬해야지. 엄마가 자꾸 그런다면 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과잉 보호요. 아름다움이란
날씬함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아름다움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과보, 과잉보, 과잉 간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섭식장애 치료 핵심 요소는 가족이 그랬기 때문에 그 치료 핵심은 가족입니다. 가족에서 지원해 줘야죠. 신경성 폭식증 환자에 대해서 가족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 연구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가족 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나 그 사랑이나 관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섭식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줄여나가도록 먹어야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적당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초반에는 부모가 책임지고 섭식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요. 내가 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 대로 해. 이렇게. 나이에 맞게 식사 계획을 세우고 함께 세우고 그대로 제공해주고 부모가 하는 거죠. 섭식장애 자녀가 체중이 거의 회복됐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통제권을 자녀에게 이제 네가 맞춰서 이제 넘겨줘야 돼. 건강 회복을 위해서 미뤄놨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족 역할이. 과잉보호도 문제지만 너무나 관심을 안 간 무관심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 관심과 그런 것이 이제 소통이 이런 증상을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통제권을 주고 어쩌고 하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병이고 먹는 것도 병입니다. 그 조절이 문제죠. 적당히.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공부하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장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것, 공부에 대한 장애. 지금부터는 행동의 장애. 이게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장애라면 폭력이라든가 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요새는 이제 그 놀림도 폭력입니다. SNS에서 놀리고 뭐 놀림, 그것도 폭력이요. 언어 폭력 뭐 다 폭력이에요. 이 학교 폭력이 아주 중요해요. 학교 폭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사내에서도 폭력이 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폭력이 있어요. 그 폭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선 그 문제는 제껴두고 우선 아이들 문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문제. 그 애가 자꾸 떠올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학교 가기가 무섭습니다. 괴롭힘 당하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무서워요.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별로 없는데 누가 제 얘기를 듣겠어요? 밤에도 매일 무서운 꿈만 꿨어요. 학교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어요. 육교에서 떨어질까도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거 갖고 죽을 만큼 그러느냐 그러지만 그때 당시 그
우리 사춘기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김구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SNS에 문자로도 욕설을 하고 물건과 돈을 빼앗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가해 학생들은 그게 하나가 아니라 이 학생이 하니까 저게 그래. 이제 이놈도 한번 해봐. 저놈도 없고 그러다 보면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심부름도 시키고 돈도 빼앗고 숙제도 시키고 별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보내고 모르니까 자세히 자녀에 대한 관찰, 그렇다고 집에 와서 그 얘기 하는 애도 있지만 않고 견디는 애 있어요. 몰라 보면은 큰일이죠. 몇 개월 동안 괴롭힘이 있지만 김구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구는 우울감이 심해지고 성적이 떨어졌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화를 내고 눈맞춤을 피하고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구는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하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학교 안 가! 그때서 이제 가족에서 엄마는 왜 학교를 안 가냐고 그러고 막 싸웠겠죠? 김구는 되려 학교 가기가 싫다고 막 고함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엄마를 밀치고 정신의학적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김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도 불안과 우울 증상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금방 생긴 게 아니에요. 골마서 생긴 거지. 그 전에 1년, 2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족이 무관심이지 무관심. 관심 있게 대화를 하고 뭐 요새 학교에 다니기 괜찮으냐? 뭐 어려움은 없냐? 내가 도와줄 일 있을까? 초기부터 그랬으면 이제 그런 사람도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런 게 생기는데 의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상담 의사에. 의사도 그 소리 듣고 상담사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 참 힘들었겠구나.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의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만약 다른 사람들 병신같이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그건 상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카운슬링이니까 그걸 이해해줘야 해요. 그동안 너 참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도 이렇게 잘 버텨왔네. 응? 참 훌륭하다. 이제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버텨온 그 힘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예, 카운슬링 의사가 김군이 당한 괴로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렇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그러니까 믿은 거죠. 김군은 이제 의사 말 믿고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러면 왜 부모하고는 안 그랬을까요? 부모는 이 상담 의사처럼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해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죠. 싹 표현해서 말하자면 어떤 고민도 표현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 불안증 뭐 말로 해도 되지만 그동안에 정신적인 게 있으니까 약도 좀 먹고 약으로 좀 안정시키게 할 수 있어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걸 훈련, 예를 들어서 뭐 웅변을 가르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훈련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도 막 주장하는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이런 훈련도 시키고 상담을 통해서 점점점 자신감이 좋아지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가족들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엄마 아빠가 또 도와주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기 아이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게 되고, 부모도 그러면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두면 이제 치료가 어렵죠. 그런데 이 학교 폭력 왜 생길까? 그것도 이제 중요해요. 폭력이 나빠. 그러면 폭력하는 사람은 다 나쁘냐? 이제 또 왜 폭력하는 사람이 생길까?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피해자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또 카운슬링 할 거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학교 폭력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만 잠깐 더듬어 보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한 학생이 한 학생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어. 그게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사회, 이런 복합적인 사회환경 요소, 그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려면 이런 원인 이해가 중요하죠. 왜 학교 폭력이 생길까 하는 걸 이해해야 그걸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첫째, 뭐 개인적인 요인, 단체적인 요인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 몇 가지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요인을 보면 개인의 표면 장애, 반항성 장애, 충격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런 정신, 그런 장애를 가진 그것이 폭력과 연관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그걸 골리고 골려먹고 그렇게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가해 학생들은 반사회적 경향성, 신체 공격성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한 애를 야, 너 잘못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친구도 있지만 반사회적 막 그런 학생들 심리가 있어요. 그런 학생은 그냥 때리고 흉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사회적인 어떤 경향성, 신체 공격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해야 되고, 피해 학생의 불안감, 우울감도 지도해야 되고, 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가정, 부모 애정과 관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가정적인 요인이 심해요. 가정적으로 너무나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어떤 학생은 피해 학생 쪽으로, 어떤 학생은 일탈 행동으로 가해 학생이 되고, 특히 가해 학생은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문화적 요인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요새 많죠. 유튜브. 그래서 거기 보면 막 그런 여수국도 있어. 근데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들이지만 오히려 그걸 모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튜브를 보고 막 하는 그 심취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조절해야 될. 학교나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 그런 가해 친구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죠.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친구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나쁜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면 환영받도록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탈 행동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 그 다음에 뭐 가정, 사회, 개인적인 이런 요인들이 다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최근에는 학교 폭력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잘못한 걸 막아보려 했는데 요새는 좀 뭐라고 할까, 좀 더 심해진다고 할까? 어른을 닮아간다고 할까? 옛날에는 뭐 약간 말하자면 흉을 보고 뭐 하는 정도였는데, 따돌림 정도였는데 요새에서는요, 살인, 폭행, 감금, 핍박, 약취, 돈도 뺏고,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 SNS를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행동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부모들이 SNS의 접촉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올 때까지만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수업 시간 동안은 전화기를 맡겨놓고 수업하고 끝나고 갈 때 가져가도록 하고 하는 그런 규칙을 세운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력 같은 게 연령이 자꾸 어려져. 전에는 학교 폭력 그러면 고등학생들, 뭐 일진, 근데 요새는 중학생도 일진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요새. 그리고 실제로는 요새는 더 많은 것이 사이버 공간, SNS 올리는 거야. 저 학생은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게 확 커져. 그냥 얘기할 때는 한두 사람이었지만 SNS 올리면 전 교생이 다 알아. 실제든 아니든 간에. 그게 이제 SNS 폭력이죠. 전혀 다른 어떤 해로운 그런 걸 퍼뜨리거나 뭐 이런 것이죠. 놀리고 모함하고 욕설하고 신체적으로 어떻다고 하고 언어로 괴롭히고 무리해서 따돌리고, 이 사이버 공간 폭력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폭력적인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까지 나와요. 요새는 심각한 성폭력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이 학교 폭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법은 다양해지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제도적인 뭐 지도 이런 걸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더 깊어지죠. 나중에 알게 될 때는 골마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10명 중 3명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올바른 말하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일이 더 커져. 이 새끼 선생님한테 일러? 그리고 더 따돌림 당하고 더 심하게 당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않는 거죠. 이 지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초반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확실하게 지도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못 하니까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까요? 도움을 요청한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 시간에는 이건 계속해서 얘기가 되니까 이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에서 입을 열고 어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날씨가 덥다 보면 화도 나고 그런 일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화나는 근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날까,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화를 억제하고 가라앉히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나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나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다음